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24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거스르다 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거스르다 라는 의미는 거꾸로 가다, 반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반대편에 서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거스르다 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역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역설이라고 하면 원래 역설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논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역설을 반대되는 논리라는 의미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을 논리적 모순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인가를 주장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논리를 바꾸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겹다라고 하는 것은 구역질나다 라는 뜻입니다. 구역질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즉 지금 내가 오심, 그 구역질을 오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오심 증상이 있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그 실망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 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싸우다라는 전자가 아니고 바뀌다 라는 전자입니다.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반대 방향으로도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방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쌀을 우리가 물에다 담궈 놓는 걸 침수라고 그러죠. 침수시켰어요. 그럼 쌀이 막 불어나죠. 물을 받아들여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쌀이 퉁퉁 부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쌀알은 딱딱한데 침수된 쌀알은 손으로만 이렇게 눌러도 부스러질 정도로 약해지죠. 그러나 물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쌀알이 불른 것은 이제 여기다가 물을 첨가해서 쌀알이 불게 되면 여기가 불린 쌀이 되죠. 이렇게 불린 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린 쌀을 물에서 건져내서 햇볕에 말리면 원래 쌀알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햇빛을 이렇게 햇볕을 쬐었을 때. 그런데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불린 쌀을 열을 가했어요. 불린 쌀에다가. 그래서 뭐가 됐느냐? 밥이 됐습니다. 밥이. 이렇게 밥이 됐을 때 열을 가해서 밥이 됐다고 해서 열을 뺏기 위해서 이걸 냉장을 시켰어요. 냉장을.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열을 뺏었을 때 도로 불린 쌀이 되느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쌀에다가 물을 넣어서 불린 쌀로 만드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서 햇볕을 쬐면 도로 쌀이 되지만 이건 가역이죠. 그러나 불린 쌀을 열을 가해서 밥이 됐을 경우에 이 밥에다가 열을 뺏기 위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었다라고 해도 불린 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비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다 또는 화를 내다 라는 뜻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논술한 내용을 반대 의미로 뒤에서 기술하려고 할 때 역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역접은 그러나 라는 말이 봤죠. 누구는 이러이저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는 그 문장을 가져올 때 그 중간을 이어주는 것을 역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의 빈틈을 노려서 오히려 내가 공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원래 이제 전투에서 상대방이 먼저 전투를 걸어왔을 때 그 틈을 봐서 내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그걸 확대해서 역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막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막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역이 거스르다라는 뜻이니까 거스름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역하다는 거스름이 없다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고 거스름이 없을 정도로 친밀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과 샘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죠.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천자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샘은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물하면 식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꼭 식수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는 물 웅덩이 같은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한자로는 천정이 맞는데 한국의 표준어는 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천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설사 한자로 천정이라고 쓴다 할지라도 한글로 표현할 때는 천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그 각 층마다 그 층의 가장 꼭대기 부분을 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층일 경우에는 지붕 바로 밑에가 천장이 되겠지만, 여러 층일 경우에는 사실 위층의 바닥 밑에가 아래층의 천장이 되는 거죠. 천정부지라고 하는 것은 천장을 알 수 없이 물가가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좌정관천이라고 하는 것은 좌가 앉다라는 뜻입니다. 우물 속에 앉아서 관이 보다라는 뜻이고, 천이 하늘을 보다라는 뜻이죠. 하늘을 보다,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우물 모양만 보이죠. 하늘이, 전체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요 우물 모양만 딱 보이니까 실제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지식의 폭이 협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곳 또는 왕래가 많은 곳이란 뜻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선 시정이라는 말을 사실상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시정잡배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말을 일단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 시정이라는 것이 정이 우물 아닙니까? 즉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죠.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시정하면 사람이 모여드는 곳 또는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잡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는 일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일만 벌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통상 이런 사람들이 좀 예의도 없고 그렇다고 깡패 정도로 해서 깡패도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깡패 정도로 해서 또 어떤 무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힘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이 무리한이라는 의미로 시정잡배라는 말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수를 지금 현재는 정화수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안수라고 하는 것은 새벽 일찌감치 남들이 길어가기 전에 우물을 길러서 또는 그 이슬방울에서 그 수분을 채취를 해서 기원을 하는 데 쓰든지 또는 약을 다리는 데 쓰는 그런 용도로 모은 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구멍을 뚫어서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쇠로 된 이 파이프가 있죠. 이 파이프를 지금은 수백 미터까지 이제 삽입시켜 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죠.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끌어올리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읍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한 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환자가 되겠는데요. 걱정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또는 걱정거리라는 의미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걱정거리라는 의미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환하면 집안에 생긴 이런저런 근심거리를 얘기합니다. 질환이라고 하면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밑에 병환도 병입니다. 질환과 병환은 같은 병을 얘기하는데 질환은 의학적 관점에서 병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병환은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병환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노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인들은 이 노환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환은 병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이 노환이라는 말을 이게 환자가 붙었다고 해서 이걸 늙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든 병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래 노환이라는 이 환은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잔병치레 없이 연세가 많아서 아주 좋은 상태로 돌아가셨다. 호상인 거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 한국인들이 이 환이라는 말 때문에 늙어서 든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다 두고 맥락을 보고 좀 유식한 분들이 쓴 글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병이 없이 연세가 드셨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쓰는 말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연세가 드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병이 든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노화나 조금 아까 그 잘못 해석한다는 노화하고 같은 말이에요. 숙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쌓인 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쌓인 병이라는 것이 고치지 않고 계속 놔둬서 생긴 그런 증상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된 상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금 전에 이 노환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바로 이 숙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숙환은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큰 병이 아니고 노쇠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질환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환 정도는 아니지만 숙환이 상당히 좋은 그 사망인 거죠. 환자라고 하는 것은 유병인 상태, 유병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고요. 환부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난 부위를 얘기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환난이에요. 제가 발음을 조금 아까 잘못했는데 환란이 아니고 환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환란이라고 발음하는 거. 현대 한국인들이 환란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주로 환난입니다. 환란이 아니고 환난. 환난은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된 일 또는 아주 집안이 쫄딱 망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혀져서 질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그 한글이라는 것이 활음법칙, 유음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환난이라고 읽으면 원래 안 됩니다. 환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특이하게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환란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유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환란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밑에는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리고 앞에 환난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심한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가 준비죠. 준비를 하면 무가 없다는 뜻이고 환이 어려움이라는 뜻이니까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려움 없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이제 그 전 군사정권에서 유비무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전, 휴전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그 침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전 국민한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